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람들이 다 투자하는 서울을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매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효과를 높여 부를 수 있겠지만 그 가격에는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구독! 좋아요. 저는 이번 정책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일단 15억 이상의 대출 아예 잠가버린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미 산 사람들은 다 샀어요. 이 능력이 되는 사람만 이 시장에 들어와라. 수요를 일단 눌러주는 측면이고 들어오는 갭투자자를 아예 막아버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15억 이상은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18번의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여지껏 발표했던 정책들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정부가 연착륙을 시키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책의 방향성이 유지되고 계속 일관되게 갈 것이다라는 그 시그널을 주지 않으면 시장에서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발표를 해놓고 아 이건 조금 유예해 줄 수 있어, 이건 뭐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틈을 주니까 사람들이 그 틈을 파고들어서 또 아 이건 어차피 안 먹힐 거야 하면서 더 또 투자를 자극하고 뭐 이런 식의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정부 정책이 효과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정책이 과연 지속될 것인가 이런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그걸 가장 의심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경착륙 연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경착륙을 시키게 되면은 부동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파생되는 뭐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연착륙을 시킨다고 보는 거고요. 올라갈 때만 한번 많이 올라가고 또 떨어질 때는 살짝 떨어져서 조정 정도만 받고 거기서 좀 일부 버티기 가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고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우상향을 좀 보는 입장이거든요. 떨어지는 시기가 없다는 것은 아닌데 떨어질 때는 확 떨어뜨릴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태도가 정말 그러니까 정책에서 그 부분이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 시장에서 연착륙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로 놓고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불안과 탐욕이 계속 어우러져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건데 이거를 너는 조금만 욕심 부려, 너는 이제 그만해도 돼 라고 이렇게 타이르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대부분이 가계부채잖아요. 대부분의 가계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갑자기 자기 자산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진다? 이랬을 때 오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두려우니까 안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겨울에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는데 이 불을 다 꺼뜨리면 너무 추울 것 같으니까 살살 끄고 있는 거야. 산이 다 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꺼졌을 때는 우리나라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투기나 어떤 그런 가수요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규제를 할 것이고 주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못하고 있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방향성이 뭐 틀렸다 맞다 이거를 떠나서 맞다고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봐요. 정부가 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부동산 계속 투자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없을 것이고 언젠가 바뀔 것이고 그럼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다라는 건데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 이거를 사실 꺾어야 되거든요. 이 금액에 사면 더 이상 안 오를 거야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아야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제 금융이 물론 대외적인 영향이었긴 하지만 전체적인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는 그렇죠. 상황이 대외적인 충격이 왔을 때 그게 심각하게 왔었고 그렇죠. 2012년도 13년도 정도만 됐을 때는 더 이상 집값은 하락만 있을 그렇죠. 거다라는 네. 게 정말 굉장히 비관적인 시각이 팽배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는 것도 사실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도 이 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재화는 아니잖아요. 이 다주택자들이 하는 행태는 결국은 매점 매석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꼭 집이 아니더라도 매점 매석 행위 자체, 뭐 독점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규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강하게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 그대로 부동이잖아요. 네, 움직일 수 없는 네. 성질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이런 펜 같은 것들은 뭐 수요가 많아졌다, 공급이 모자르다. 그러면 서울에 이 펜이 모자르면 강원도라든가 다른 지역에 생산해갖고 이쪽에 유통시키면 되는 건데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게 안 되죠. 서울에 집이 모자랐는데 강원도에 100만 채 지어봤자 의미가 없죠. 그걸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서울 쪽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 건데 그 공급할 수 있는 땅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인구가 줄어들 때 사실은 인구가 정말로 지금 전체적인 자연 감소가 시작됐지만 실제로 통계청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줄어드는 데도 있고 여전히 올라가는 도시도 있잖아요. 그건 인구의 유입인 거죠. 서로 간에 전입 전출로 인한 그런 걸로 봤을 때 사실 최종적으로 살아남을 지역은 서울인 건 맞는 거고 최종적으로 뭐 아주 한참 기간 동안의 일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서울은 인구가 감소가 된다고 해도 지금 그 영향력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 시점에. 지금 최근에 전세가가 폭등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책이 발표되고 바로 전세가가 상승하진 않아요. 예측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전세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지금 실제로 올랐으니까 오른 거 아니냐, 더 오를 것이다라고 불안을 자극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가격에 불안감을 느껴서 실수요자 중에서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늘었다는 의미는 자가가 늘었다는 거예요. 자가가 늘었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집에 들어가 줄 수 있는 수요 자체가 절대적인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의미거든요. 특정 지역은 전세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뭐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여기 전세에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수요가 있어서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전세가를 끌어올리는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도 이게 마치 전세가 상승에 뭐 단초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16 대책으로 인한 전세가 상승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말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 정부가 매매 대출 규제를 굉장히 심하게 하니까 사실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고 그 다음에 그 분상제 같은 걸로 인해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나오는 것들은 몇 개 안 되는데 사람들은 집을 구축을 사기가 힘들고 그리고 신규 로또 청약이라고 해서 분상제로 인해서 당첨만 되게 되면 실거주자든 투자자든 간에 엄청난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건 사실이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대규모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를 못하죠. 주택을 사게 되면은 로또 청약 못 받으니까 아무래도 가점제로 인해서 무주택자 유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게 되면서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뭘 하냐면 전세로 들어가겠죠. 그럼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사실상 주택 공급이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 건데 그거는 묶여진 상태에서 전세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동안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를 많이 옮겨서 이제 갭이 많이 벌어진 건데 매매가는 당분간은 정체가 있긴 하겠죠. 그 상태에서 전세가가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면 갭이 줄어들게 되면 분명히 또 투자자들은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고 믿는 사람도 절반은 되니까. 그리고 정부 정책이 또 언젠가 완화가 될 거라는 하프 효과가 이미 수십 년간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안 바뀌는 이상은 이 패턴은 제가 볼 때 계속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 수요를 줄이는 정책은 맞아요. 수요를 줄이는 정책이 맞고 수요를 줄임과 동시에 공급량도 늘리는 정책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기존 보유자들이 물건을 내놔줘야지만 사실은 공급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양도세를 대폭적인 완화를 하든지 이 사람들한테 뭔가 팔아야겠구나라는 느낌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책을 쓰긴 씁니다. 보유세를 올리면서 내놔라라고 하는데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도 같이 올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유세가 억울하긴 하지만 양도세는 50%고 보유세는 1, 2%니까 버티기 힘들어도 억울해도 버티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얼마나 갈지는 그건 나중 문제고. 그럼 팔 수 있게끔 양도세를 뭐 정말 확연하게 낮춰주게 되면은 이번 기회에 팔아야겠다는 느낌이 들 텐데 이번 정책에다 내놨는데 조건을 뭘로 걸었냐면은 10년 이상 보유자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그동안 3, 4년, 4, 5년 동안 어떤 수익 창출했던 사람들은 기회가 오게 되면 팔 수 있었는데 사실 10년 동안 보유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많이 오른 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많이 빠졌다가 다시 상승하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차익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또 10년간 보유한 사람들은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어떤 시장 형성 과정 속에서도 사고팔고 안 했던 사람들이고 장기간 보유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보유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제가 느낄 때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뭔가 좀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사람들의 매물 정도, 금매 정도가 나오게 되고, 그게 또 소진이 되게 되면은 매도매수 눈치 보기 싸움하면서 뭐 청손 기다리고 뭐 어떻게 될까 보면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가 몇 개월 지속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 좀 세금을 못 걷더라도 확실하게 이 사람들한테 뭔가 베네핏을 줘야 얘네들이 움직일 텐데 그게 자꾸 안 되고 있다는 게 아쉬운 거죠.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4월 이후로 실행이 될 예정이잖아요. 지금 시세보다 뭐 20, 30% 정도 빠지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집을 지금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이 어떠한 상황이 돼도 그럼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인지를 판단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은 집이어야 남들한테도 시장성이 있는 거고, 무리한 가격에 사는 거는 조금 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집을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일단은 5년간 청약을 보았는데 안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가격은 올라버렸어요. 이런 것도 힘들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현금흐름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자 감당 범위를 충분히 고려한 후에 버텨낼 수 있는 수준의 집을 구입하는 것은 맞고, 그 집을 구입하는 시점은 사실 시간 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내가 살 집 정도, 무주택자라면 내가 살 집 정도 하나는 들어가 살면서 버티게 하는 거고, 기다렸다 구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인 가구들이 살 수 있는 집의 형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솔루션을 드린다면 20대에서 30대 초반 이런 경우에 혼자 거주해야 된다면 일단 월세권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 구입해서 기존에 살다가 어떤 자금이 마련이 되면 그건 그냥 임대소득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물건으로 두고 부를 좀 모은 후에 그런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5평 정도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원룸 형태라기보다는 한 2개 정도 구조가 되는데, 그냥 혼자 거주하시는 분이 하기에도 굉장히 좀 넉넉한 구조고, 사실은 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까지도 충분히 거주가 가능한 그런 형태겠죠. 저도 뭐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저는 앞으로의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하게 되면 10평형대가 굉장히 좀 많이 뜰 수 있다고 봅니다. 30대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거를 지금 구입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결론이 명확하게 날 수는 없어요. 이제 가봐야 알 문제이긴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싶었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뭐 조금이나마 해소가 됐다면 정말 저로서는 기쁠 것 같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승론자분들은 하락론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또 하락론자분들도 상승론의 얘기를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이것저것 많은 의견을 접한 다음에 신념이 이제 생기면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거지, 일단 상대방 의견 들어보지 않고 난 무조건 이래야 돼, 난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의가 사실 가장 강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나 해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상승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늘 뜻깊은 시간이 됐었고요. 어떤 분들은 상승론을 믿고 싶고, 또 어떤 분들은 하락론을 믿고 싶고, 당연히 뭐 개인의 차가 있지만 그분들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근거로 제시하는 것들이나 어떤 상황적인 것들을 어떤 게 더 객관적이고 어떤 게 더 정확한지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 여기 나왔고요.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얘기하세요.